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아침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자, 하지만 달콤함만 기대하시다간 예리한 정치 분석에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자, 여의도 실업자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성범 전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너 이름이 실업자들에서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은 않으시죠? 예, 예. 이 코너 이름은 저희가 이제 정말 쌉쌀한 달콤한 뭔가를 시럽. 시럽 같은 그런 맛에 토론을 해보자 그런 것이니까요. 자, 먼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가 결국은 이제 이게 뭐 해제가 돼서요. 출근했습니다. 네. 뭐 법원도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열린 법무감찰위원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이 관련해서 이제 여야 정치권도 뭐 촉구할 곤두세 왔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 이종걸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뭐 윤석열 찍어내기 예, 총력을 다했다고 뭐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선 감찰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선임한 유혁 감찰관도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도 우선 뭐 가처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징계의 전까지의 효력을 이제 효력 정지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대개 내용들은 어떤 실체적 뭐 징계 사유 또는 그 6가지의 그 감찰 또는 그 징계 직무 배제한 사유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감찰위원회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든지 또는 전반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거대 담론의 내용으로 일단은 가처분을 효력 정지해 준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징계의 그 절차를 좀 늦추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뭐 이제 그 징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를 요청하거나 해서 즉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요청했던 그 시간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 검찰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한 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 고기영 차관도 징계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사표를 냈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추미애 장관을 세워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뭐 정부 차원의 총력, 대통령의 무슨 지시 뭐 이런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2라운드는 어찌 보면 징계의 사유,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한 좀 차분한 이제 절차 진행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성범 전님께서는 뭐 이번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예. 완전히 들어준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행정법원에서 판결 내린 걸 보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하고 한 게 전부 다 절차도 잘못됐고 취지는 검찰 독립성도 훼손한다는 분명한 법원의 원칙이 나온 거죠. 그다음에 그 전에 나오는 감찰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고 결국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그 행정법원의 판결 결정 내용을 보면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속도감 있게 밀어붙인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에 명분을 상당히 없애는 명분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읽어볼수록 굉장히 내용 깊은 내용이 다 담기죠. 특히 법원 판결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명분과 동력을 다 잃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모레 4일 날 제가 볼 때 앞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느냐. 제가 볼 때 열릴 거로 봅니다만 열리면은 이제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나 한번 내리고 난 다음에 그럼 윤 총장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남아 있는데 이틀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내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권 전체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윤 총장을 이번 기회에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퇴진시켜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어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거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좀 면밀히 봐서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게 앞으로 정국 운영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 충고 아닌 제3자에게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어떤 이 상황의 변화를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이틀 연기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왜 연기됐느냐라고 보면은 이게 뭐 추 장관이 어떤 다른 그렇게 다시 말하면 징계를 안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고기영 차관의 제가 볼 때 사이거든, 사이. 그러니까 장관은 빠져야 되잖아요.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차관이 그 징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차관이 내가 못하겠다라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있어. 제가 볼 때는 또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 사람 면면을 보고 기피 신청해야 될 사람도 있으니까 명단을 달라니까 그건 안 주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 장관도 정확하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차관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틀 후로 미루어서 명분은 살리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징계를 추진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사유는 뭐 징계의 경감보다 낮추는 거 내용보다는 고 차관의 사표낸 거 11월 30일 날 그저께 사표낸 게 4일로 미룬 결정적인 이유 같아요. 예, 김경준 전 의원께서는 그러면 보면 저 법원의 그 결정문에 보면 뭐 좀 강한 표현들이 몇 개 나와요. 뭐 몰각이란 말도 나오고. 이제 이 법원의 판단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도 제가 표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청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신청인에 대한 직무정지가 지속이 되면 검찰총장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정문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결국은 현 정부가 아무리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권력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준사법 기능인 형사사법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거를 대표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의 임기제고 임기보장이니 아무리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지만 이걸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아마 이런 취지가 이 결정문에 들어있다고 보고요. 그런 취지를 좀 잘 좀 해량하셔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또 민주당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법원의 결정문에만 나온다면 그건 뭐 그 재판부의 생각이고 뭐 이렇게 내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제 감찰위원회에 외부 교수라든지 외부 변호사들도 많이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석한 7명이 전원 일치로 아무도 이견이 없이 지금 이 감찰 프로세스나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요새 이제 언론사 사설들을 읽어보면 심지어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언론사들의 사설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내용의 사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부 기사를 보니까 청와대 안에서
이거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든지 이거 뚫고 나가고 이겨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청와대 안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분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로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청와대 안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법해요, 보면.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잘못했다라고 하고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따라가는 것이 그나마 적게 잃는 것이지 네. 이걸 뚫고 나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잃을 것들이 참 많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상황을 읽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여의도 시랩자들 듣고 계십니다. 이종걸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토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와 YTN 라디오 앱에서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이종걸 전 의원께서 네. 뭔가 하실 말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헌법적 가치로서도 지켜줘야 될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은 검찰권의 독립된 상징적 규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검찰 내부에서 흔들었고 예전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그냥 수사지휘권 하나 행사만으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그런 내부 좀 문화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원에서도 그 2년이라고 하는 그 임기제의 중요성을 가장 위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사실은 징계 전 며칠 내에 효력의 유무만 다투는 정도의 직무 배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엄중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무슨 정치 싸움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정치 한 세력이 이제 새로운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반기에 대한 이런 것을 그 힘으로 처단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좀 이제는 좀 실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좀 차분히 쳐다봐야 될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감찰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얼핏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감찰위원회가 일종의 이제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자문하는 기구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효력으로서 우리는 이제 바라볼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게 그 6가지 사유 중에 여러 가지 감찰에 필요한 이제 소명기에도 주고 그랬는데 그것들을 다 팩스로 온 것도 다 스스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랬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그 법무부 장관실에서는 나름대로 절차를 진행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윤석열 총장에 차단되면서 사실 스스로가 그 권리를 포기한 점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큰 대의에 비춰서 이렇게 작은 절차로 폄하가 되고 어떻든 간에 추미애 장관이 신속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감찰위원회의 그 권고적 기능이긴 합니다만 그것들을 받아보고 이제 의무적으로 했던 것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그 대강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서둘렀다. 절차적 위법이다.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 마련해 놓은 이런 그 대강의 규정마저도 그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도 없는 장관이 해임의 효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헌법적 가치 질서 위반이다라고 하는 정도 취지의 어떤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라든지 기타 감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겼던 거 감찰을 거부하고 감찰을 방해한
그런 검찰총장으로서 도저히 윤리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정상들 이런 것들이 아직 판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전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됐을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차분하게 법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여러 그 검찰 행위로서의 검찰 개혁에 어긋나는 남용 행위라든지 기타 검찰 징계법이라든지 또 검찰관 직무집행법에 기초한 그런 아주 원칙적인 그 법 위반 규정, 윤리 규정, 또 품위 유지 위반 뭐 이런 여러 가지 6가지로 대표되는 내용들을 차분히 검토해서 판단받을 수 있고 또 그것도 저는 아마도 그것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또 윤석열 총장은 그것에 대한 그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를 이제 저는 좀 이제 이렇게 막 무슨 서부 활극하듯이 보는 그런 무슨 강 건너 불구경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차분하게 이 어떤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과 또 그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비검찰 법무부와의 어떤 그 이성적인 판단의 그 절차들을 지금까지 지켜보는 것 이것이 좀 좋겠다. 그래서 뭐 저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정권에 무슨 명운을 걸고 무슨 또 뭐 청와대에서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마 추측 기사일 것이고요. 지금 여태까지 대통령이 지금 아픈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나도 참 고민입니다. 이러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무슨 어떤 정권에까지 미쳐지는 그런 큰 사건으로까지를 저희들 보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방금 이제 이종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무부에서는 그 감찰의 권고에 대해서 뭐 사실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뭐 소명할 기회도 줬는데 스스로 이걸 뭐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 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는 징계위가 이제 날짜가 좀 연기됐지만 어떤 방향은 뭐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며칠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게 너무 사건이 빠르다 보니까 다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사람을 징계할 때 공무원 징계할 때는 감찰하고 그 감찰 결과를 갖고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듣기로 합동감찰하는 말까지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사부에서 무혐의한 거 잘못된 거다. 라임 수사에서 검사들 왜 나온 거 비검사들 거 정보 왜 당신만 갖고 있었느냐. 그다음에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 무마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뭐였어요?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징계사로 들고 나온 이유가 뭐 6대 비위 혐의. 홍석현 JTBC 사주에 만난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왜 그걸 인권부로 보내느냐. 감찰부로 안 보내고.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왜 그 감찰 조사에 대민 조사에 응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결국 판사 사찰도 의혹 있고. 이렇게 보니까 어제까지 법원과 감찰위원회 판단은 추 장관의 그런 게 다 법 절차를 무시한 거고 검찰의 동심을 훼손했다고 판결 딱 내렸단 말이에요. 법원과 감찰위가 전부 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제 모레 그러면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모레 그러면 징계위원회 열 거냐. 상식적으로 보면은 징계위원회 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확정된 게 없으니까. 모레 열린다 칩시다. 그러면 무엇을 갖고 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을 해 주십시오라고 할 겁니까? 6대 비위, 6대 불가론 하나는 다 깨져버렸는데 다만 남은 것은 판사 부분이죠. 판사님들 뒷조사한 게 뒷소문 조사인지 사찰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밀어붙인다?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라면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제가 한 차례 본 여권의 태도는 이미 윤석열 총장은 이번 기회에 사퇴 안 시키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모레 징계위원회 열릴 것 같다. 열리면은 이왕 열리는 거 파면 아니면 해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할 것 같다. 그는 여권의 전반적인 태도가 어제까지 그랬다는 말이에요. 어제 보십시오. 그
국무회의를 앞에 정세균 총리하고 추미애 장관 만났고 네. 국무회의 끝나고 대통령하고 만났잖아요. 형식이 중요한데 앞에 정세균 총리가 봅시다 해서 만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전날 있었던 대통령의 관계에서 이야기한 걸 추장관한테 설명했겠죠. 그러니까 추장관이 제가 짐작한 대통령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청와대에 들어갔을 거예요. 예. 절차를 이렇게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뭐 다만 조심해라고 했거나 아마 절차를 잘 지키라고 했거나 제 추측이에요. 예. 그러려면은 나와서 이제 됐는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그 감찰이 결과 나왔죠. 행정법원 판결 나왔죠.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내일은 적어도 여권 전체가 좀 수기를 해야 돼요. 예. 진짜 윤 총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추 장관의 논리대로 우리가 다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부 절차가 엉망이었다. 심지어는 법무부 감찰팀 안에서도 감찰관, 감찰 담당관, 감찰 담당실 건사 다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다르고 절차가 다 무시된 거. 그렇다면 야 이거 추 장관 의도대로 다 따라가다가 우리 전체가 특히 민주당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방향을 트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사실 뭐 징계위원회가 이틀 연기된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네. 방향은 정해진 거다. 방향이 정해진 걸로 보는 거죠. 예. 어제까지. 예. 자, 지금 황보선의 출발세 아침 여의도 실업자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유종걸 전 의원,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전 의원께서는 예. 그러면 방금 신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이 징계위원회 일정이 이틀 연기된 거, 이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틀 연기됐다는 그것만 가지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원래 예상했던 대로 해임이나 면직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보여지긴 하는데 예. 다만 지금 차관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예. 징계위원회를 주재할 사람을 이제 신속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섣불리 차관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좀 달라. 예. 그래서 그중에 뭔가 중립성이 의심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네.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윤 총장 측 얘기에 가면 징계위원 명단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면 그 징계위원 구성은 지금 제대로 될 것인지 예. 이런 부분의 상황도 같이 맞물려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징계 구성 문제를 봤을 때는 이게 뭐 예정된 대로 이틀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원래 추 장관 생각은 아마 예, 예. 이틀 연기해서 그냥 원래 생각대로 그냥, 밀어붙일 예. 생각이었지만 네. 그게 지금 기술적 절차적인 흐름 속에서 그게 과연 가능한 상황이 맞춰질 것인지 예. 그것도 사실은 기술적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보면은 그러면 어제도 이제 국무총리와 추미애 장관이 만났습니다. 짧게 만났는데, 근데 그 만남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추 장관이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예고 없이 갔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관련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뭐 나오던 얘기긴 하지만 뭐 이제 이른바 사퇴설 이런 얘기들이 더 자주 지금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 말씀 이종걸 하기 의원께서 전에 예. 지금 이제 신성범 의원께서 예. 뭐 이제 6가지 이외의 어떤 것들을 다 깨졌다 그러는데요. 이게 성질상 아직 감찰 지시를 하고 예. 수사 지휘를 할 지금 그 성숙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미 수사 진행 중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예. 경우에는 그건 여권 인사와 야권 인사를 형평과 다르게 처리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고 과정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고라는 것은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라든지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예. 바깥에서. 네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피의사실 공표의 그 어떤 원칙상 수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옵티머스의 경우에도요. 이게 전파진흥원의 그 거금의 그 투자를 유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그 수사 지시를 했지만 윤석열 총장 지시에서 수사를 했지만 그것들이 예. 다 무혐의로 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그 적성성에 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직
지금 6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없어지고 무산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추신책의 경우에는 일부 장모에 관련돼서는 이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까지 다 그 윤 총장이 사실 검찰윤리 강령에 의하면은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나는 거기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언해야만 그것이 이제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함의 비되고 그럴 텐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빠져 있으라라고 해서 수사 지휘를 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여태까지 어찌 보면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견에서 있었던 서로 처분의 공방이었는데 그것들은 지금 검찰 수사상 아직 여기에 아직 6가지에 함유돼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이 이제 판단돼야 될 내용이다.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이제 두 사람의 그 어떤 서로 공방이라는 것들이 정말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뭐 언론이 그걸 가지고 막 취재하고 그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이제 부풀리고 그냥 관심을 촉발하고 집중도가 너무 커지면서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가 나서서 두 분 간의 관계를 자제시키고 또 좀 쿨다운 시킨 것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만나서 대통령께도 어떤 의견을 이렇게 좀 청구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이 내용들을 중도에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무로 돌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썩 타당하겠는가 그런 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이제 할 시기가 오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아직 내연에 깔려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 좀 수사 중인 것 그리고 또 6가지 검찰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좀 실체를 판단해 보는 이후에 그들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이 대립 관련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이제 다른 주제로 바꿔보겠습니다. 김현민 국토부 장관 이제 빵 발언이 이제 또 이게 지금 뭐 이른바 빵 떠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그 아파트 공급 이 자체가 이게 뭐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한 것인데 이 또 빵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패러디도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김 장관이 이렇게 빵 발언할 정도로 지금 뭐랄까 이제 아파트 이 공급 상황 정말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니 김현미 장관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잖아요. 진짜 하루아침에 빵처럼 툭딱 만들어서 아파트를 만들 수 없다는 게 뭐 그래서 참 힘듭니다. 이런 취지겠죠. 그러니까 왜 공급을 안 늘리냐 그러니까 아마 답변하셨는데 저는 뭐 그 표현이 잘못된 맥락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려운 거는 그러면 장관 상식으로 아파트를 뭐 얼마나 짓기 힘들어요. 3년 5년 걸릴 거 아닙니까? 착공해서 완공까지 그리고 단지 하나 만들면 그게 5년이라는 거는 상식인데 장관이 뭐 그런 상식을 뭐 모를 리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정부 보고 뭐 아파트를 튀어라 그랬냐 정책을 만들어 내야지라고 하는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이 아픈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잖아요. 결국은 갖고 있는 정부가 있는 정책 수단 금리든 뭐든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건설 회사들 민간 업자들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몰아서 뭔가 지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뜬금없이 하루아침에 못 지으니까 뭐 공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무능력하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뭐 그럼 왜 공급이 안 됐느냐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설업 허가 현황을 보면 매년 나온다고요. 근데 서울에서는 왜 안 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 잘 안 내줬잖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특히나 박원순 시장 한 9년 하면서 그거는 무슨 뭐라 그럴까 이런 환경에 위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를 대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 안 해주니까 공급이 안 늘어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장관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장관이 한 7월달인가 8월달인가 그때 공급은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던 까지 사람들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예. 불을 더 지른 거죠. 뭐. 자, 김윤희 선생님께서는 뭐 그래도 이제 그 김 장관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는 물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이해는 하시죠. 네. 예.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 권력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예. 사실은 이게 하고 있는 그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도 없고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고 대단히 힘든고 고난의 시간이지만 밖에 있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정책 의사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하고 힘든 거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그 결과와 관련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예.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또 전셋집을 얻기 어려운 이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와 관련된 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묻고 싶은 거고 또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결과로서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 현 정부 또 현재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좋은 성적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의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 이런 빵또아네트 아마 이제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참 조금 옹호해 드리자면 예. 이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첫째는 과잉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어져 있는 공통의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서울의 집값이 과연 그러면 상해나 북경, 싱가포르 뭐 이런 데보다 예. 과연 비싸냐 그런 문제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또 30대 청년층들이 정말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서울 안에 집을 살려고 하는 네. 이 추세나 트렌드가 과연 국민들의 의사결정과 욕망과 행동을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네. 이건 과연 네. 정상적인 정당한 어떤 욕망이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서울 경기까지는 그래도 젊은이들도 있고 애들 울음소리도 나고 이러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전 이남으로 가면 사실은 쑥대밭이거든요. 보면 이미 지방은 망해가고 있는 것이 눈에 선히 보이고 있는데 예. 그러면 수도권에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 과연 큰 틀의 방향으로 보면 맞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어쨌든 수도권에 집을 구하려고 하는 또 수도권에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30, 40대 특히 일하면서 애 키우면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현 정부의 정책의 결과가 실망스럽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조금 뭔가 페이버를 줘야 될 지점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이건 가령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집권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흐름이 달라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평가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처럼 정권이 달랐을지라도 이 큰 흐름을 바꾸진 못했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하시는데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현 정권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24번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양도세라도 좀 기본적으로 낮게 해서 출구는 만들어줘야지 이런 또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예. 그잖아요. 젊은 층에서는 네네.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뭐 영끌이니 하는 말이 젊은 층은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고 예.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연세 드시고 은퇴자들은 도망도 못 가게 하는 다시 말해 팔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양도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출구를 다 막아버린 그 지점이 가장 문제고 결국은 이 시장의 원리랄까 이런 걸 너무 악독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욕망과 이런 걸 다 그냥 다 막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반시장 정책이랄까 이런 게 결국은 자꾸 사다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이런 정책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큰 추세 속에서
어느 정권이 하더라도 이걸 바꾸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하지만 그런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림을 지금 세계적인 유동성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 또 뭐랄까 그러면 또 뭐 저 수도권 인구 분산도 해야 되고요. 또 인구 정책도 봐야 되고요. 이게 볼 게 매우 넓어지거든요. 민주당 정부의 건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철학에서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민주당이 과거부터 너무 토건족이라고 해서 토목 건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아마 정서가 민주당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토건 혐오. 토건 혐오. 근데 사실 서울 시내 이거 보면 서울역 이쁘죠. 용산역 주변에 가면 지금 얼마나 깨끗하게 돼 있습니까? 한강 주변에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잘 개발이 돼 있습니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토건 때문에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목하는 과정에서 가령 돈이 빼돌려지고 여러 가지 뭐 로비가 횡행하고 뭐 이런 부작용은 조그맣게 있을지라도 큰 틀에서 토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형태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 아파트가 물론 피곤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처럼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또 시설물도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근본적인 최적화의 어떤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본능적으로 지금 아마 경제정책 내에 토건에 대한 혐오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박 시장 아까 우리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시장의 어떤 정책적인 함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 싶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 24번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정권을 잃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정권을 놓쳤다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정책 대응 방향이 기조에서 아마 이제 뭐 한 20몇 차례 어떻게 보면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실은 이게 수요라든지 정상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이런 철학적인 배경에서 정책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를 죽이고 아예 그냥 가격을 그냥 멈추도록 해야겠다. 요 생각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24번의 정책이라고 된 어떤 정책이 결국은 뭐랄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정근 전 의원님, 보면 이제 이 오죽했으면 김현민도 장관이 그런 발언까지 했을까라고 이해하는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이 부동산 이 문제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뭐 정책 몇 개로 어떤 큰 판도를 바꾸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정근 전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큰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 그 김현미 장관의 그 말에 뭐 이렇게 말꼬리를 잡기보다는 그 말에서 나오는 이제 그 뜻은 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좀 여러 가지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좀 아주 적합한 표현으로 쓰지는 않았다는 점은 우리가 동의하면서도 자신의 심정을 담아내기는 또 아주 적절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저는 저희 우리 김경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토건족이 무슨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급하는 것에는 좀 뭔가 이렇게 혐오증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김현미 장관의 말에는 이제 공급이 중요하다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나 공급이 기타 지금 이제 좀 뭐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미 강남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 가상 땅값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가격이 더 폭등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막은 것이고 그러나 지금 그 외에 무슨 최근에 지금 뭐 수도권 넓기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 개발을 이제 그 신도시 정책을 피면서 우선 주택 공급을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토지 가격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전세 제도가 저희 우리 문화였는데 이제 그 월세 제도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완전 초저금리 시대에 보통 이 가격 토지 가격 건물 주택 가격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이런 것들이 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의 현재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을 상보시키는 것이 이제 이자율인데 이자율과 투자 기대 수익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다른 투자는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투자 수익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가격의 변동이 또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래도 적게 이제 잡아보겠다. 예. 그런 강력한 의지한 것이라고 저는 좀 이해해 예.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전세로부터 이제 농도 붙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희화화 시켜가지고 무슨 호텔 전세니 네네. 또 무슨 이제 정부가 나서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거주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러나 저는 이 과정에서 지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너무 대형화되고 갑자기 이루어지면 또 그것도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네네. 서울 지역에 그래도 이만큼 확보할 수 있는 뭐 역세권이라든지 예. 또는 도로 위에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도로 위에다가 짓고 이제 지하 도로를 만드는 거죠. 지하도로 만들어 놓고. 예, 그런 공공 임대주택 또 용산에 그 용산 기지 같은데 한 150만 평 정도가 제공되는데 거기 주민들은 또 그걸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좀 간절함을 보고 주민들이 그걸 또 허락해 주시면 한 100만 평 정도에다가 공공 임대주택을 짓게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여기 한 1, 2년 사이에 저는 해결이 된다면 지금 그 2+2의 전세가 공시제도라든지 갱신제도에 이런 것들이 정착이 2년 되면. 뒤에 전세 물량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될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 김현미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곳에서 얘기한 것까지도 좀 참고해서 다 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열띤 토론하다 보니까 좀 또 이번 코너 마무리할 좀 시간이 됐어요. 신상동 전 의원 처음 나오셨으니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뭐 여기 마지막 처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뭐 그래도 재선 의원 하면서 느꼈던 그런 걸 다 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시청자들께 전달해 주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세 분 전 의원의 말씀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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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김경윤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